환율의 모든 것, 환율 질문 있어요의 정미영. 전승지입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금융시장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테이퍼링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사실 테이퍼링이 올해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작년에 예상을 못 했었잖아요. 사실 정상화를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너무 코로나가 한창이어가지고 아직 부양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뺀다는 상황을 사실은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의 상황과 재정 정책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췄고 통화 정책은 약간 물밑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통화 정책 정상화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를 다룰 예정인데요. 어떻게 좀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세 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테이퍼링의 개념, 그리고 테이퍼링 이전의 양적 완화의 개념과 대체 왜 정상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2014년 그 테이퍼링 시기 때 금융시장, 특히 외환시장의 반응은 어땠는지를 볼 것이고,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의 여건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통화 정책 정상화가 오래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가 지금 저희가 이 시점에 이 주제를 이렇게 아주 정면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렇게 된 계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백신. 사실 백신 맞는데 4, 5년 걸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맞을 줄 몰랐었고, 두 번째는 연초에 나온 바이든 행정부의 1.9조 달러 부양책, 엄청난 부양책이 나오면서 경기를 빨리 끌어올린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블루웨이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책 결정력이 훨씬 더 강해지고 그에 따른 강한 정책이 나왔던 거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초록창에다가 테이퍼링 치시면은 점점 좁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원래는 금융용어가 아니다. 스포츠 용어이다. 그래서 마라톤이나 수영 이렇게 막 좀 지구력을 요하는 운동을 할 때 시합 전에 속도 조절하는 거, 점점점 줄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이퍼링이 이제 이 금융용어로 사용하기 시작된 것은 2013년 버냉키 의장이 우리가 채권 매입하는 거 테이퍼링을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금융용어로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있어요.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당장 채권 사주는 거를 안 하는 건 아니다. 또는 채권 사주는 거를 안 사주거나 파는 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채권을 안 사주는 건 아닌데 점점 줄여서 결국은 0으로 만들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달에 100억 달러 사주다가 다음 달에 80억 사주다가 그 다음에는 또 120 사주다가 이게 아니라 점점 폭을 줄여서 결국은 0으로 만들 거다.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그래도 양적 완화 계속 하는 거다. 그렇죠. 계속 유동성 공급은 하고 있는 거잖아. 공급한 양을 좀 줄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안심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결국은 0으로 가는 수순이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끝나면 금리 인상이다. 결국은 긴축으로 가는 도입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여전히 완화적이긴 하지만 결국은 긴축으로 가는 첫 단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계속 동푸는 거니까 안심해. 이 말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이 결국 뭘 사주던 거를 줄이는 거라는 건 알겠다. 근데 왜 사줬는지, 무엇을 샀는지. 근데 사실 요새 양적 완화 이 용어 다들 아세요. 엄청 어려운 용어인데 다 아시는 단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테이퍼링을 얘기하기 전에 양적 완화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갈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도 되게 어려워요. 예, 퀀터테이티브 이징이라고 하고요. QE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그 통화 정책은 기준금리, 단기금리를 조정을 해서 통화량을 조절하거든요. 예를 들면 하루짜리 금리를 조정을 해서 그걸 보고 은행들이 대출금리, 그다음에 예금금리를 조정하면서 전체적인 통화 정책을 조절하는데 이 양적 완화를 사용할 때는 더 내릴 금리가 없을 때, 그 보통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에 근접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좀 어려운 것 같고 금리를 낮추는 게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
그러니까 더 내릴 금리가 없을 때, 뭐 물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를 그렇죠. 거기는 이제 땅 밑에 지하까지 내려간 상황이고. 이제 그 효과에 대해서는 뭐 얘기도 많고 어쨌든 더 할 게 없을 때 하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장기 채권을 사줘요. 보통 장기 국채, 모기지 채권, 사실은 뭐 회사채도 경우에 따라 사주기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ETF도 사줘요. 맞아요. 리츠 ETF. 그래서 일본은 양적 완화에다가 그런 질적 완화, 회사채 그런 거 다 포함된, 말도 잘 붙이는 그래서 양적 질적 완화라고 표현을 하죠. QQE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QE라고 하면 장기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준금리를 내려서 단기금리가 내려가고 또 QE를 통해서 장기금리도 하향 안정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겠네요. 또 장기금리 왜 내리냐? 사실 우리 장기금리 영향받는 건 거의 잘 없잖아요. 물론 아주 장기로 뭐 모기지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별로 체감이 안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은행 가서 돈 안 빌리고 회사채 발행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들이 뭔가 이제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통화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재정 정책, 정부가 돈 뿌리는 거는 바로바로 꽂히거든요. 우리 뭐 그 올해 봄에 돈 받았잖아요. 지원금 받잖아요. 네, 바로바로 돈이 오고 필요한 산업에 돈을 꽂아주는데 이 중앙은행이 이 돈을 푸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중앙은행이 채권 시장에서 어느 은행에 채권을 사줬어요. 그럼 그 은행은 뭐 돈이 생기겠죠. 돈이 생기는데 은행이 이걸 대출을 해줄까? 아니면 별로 대출해줄 때도 없고 그냥 중앙은행에 다시 맡길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은행이 대출을 열심히 홍보를 해도 주체들이 대출을 안 해갈 수도 있잖아요. 네, 별로 뭐 나 필요 없는데 뭐 지금 투자할 때도 없고 필요 없는데 할 수. 그렇죠. 앞으로 경기가 이렇게 불투명한데 돈 빌려다가 뭐 어디다 투자를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시중은행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도 대출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그 돈이 다시 중앙은행 잔고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돈을 푼다라기보다는 신용 창출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정확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은 일본, 유럽, 미국에다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뭐 영국, 호주, 뉴질랜드 뭐 할 것 없이 다 같이 이제 양적 완화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금융위기에만 생각을 하는데 그 더 전 사례들이 있잖아요. 2001년도에 일본 중앙은행. 그렇죠. 일본이 가장 또 양적 완화계는 대부라고 할 수 있겠죠. 선두주자인데 그때 5년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그때는 당좌 예금 목표 잔액을 늘린다. 그 당시에는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당좌 예금을 늘려서 통화를 공급한다라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양적 완화의 가장 최근 사례라고 꼽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란 이런 것이다.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그러면 뭐 QE가 비전통적이다, 뭐 엄청 막 실험적인 사례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많은 역사 속에서 엄청 돈을 푸는 사례들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얼마나 편해요. 정책가 입장에서 뭐가 잘 안 되는데 돈을 풀어서 막 쓰라고 하면 경기가 막 돌아가는 것 같고 엄청 이제 편한 정책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많이 확인이 되는데 아주 오래전 사례를 보니까 뭐 로마 제국 시대 때 그때는 막 이제 금하고 은으로 주화를 만드는데 금 함량하고 은 함량을 낮춰가지고 최대한 돈을 막 많이 만드는 거예요. 주화를. 금과 은의 양은 제한돼 있으니 함량을 낮추면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막 돈을 풀어서 전쟁을 하던 사례도 있고 또 그 프랑스 그 대혁명 때 그 아시냐라는 그런 이제 또 새로운 그 화폐를 만들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보통 금이 있어야 돈을 이제 막 찍을 수 있는데 그 새로 혁명 정부는 돈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전쟁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금 말고 땅 있잖아. 땅을 기준으로 돈을 찍을게. 뭐 그렇게 이제 막 기준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계속 해야 되니까 땅을 기준으로 돈을 막 찍으면서 막 엄청난 또 통화량이 늘어났고 결국은 또 하이퍼 인플레가 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먼 얘기 같으니까 이제 100년 안쪽으로 한번 제가 몰아볼게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 이제 막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와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정책가들이 기준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 왜 하이퍼 인플레가 왔냐라고 막 찾아보면은 일단은 전쟁에 이길 줄 알고 막 돈을 막 썼고 전쟁에 진 거예요. 전쟁에 지니까 사람들이 마르크 안 되겠다. 마르크 약세로 가고 보통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막 오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그 돈이 해외로 더 빠져나가고 환율이 더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하이퍼 인플레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결국 돈을 어떻게 찍었느냐. 그때도 이제 근본이 이제 시대였거든요. 금 있는 만큼만 내가 돈을 찍을 수 있어였는데 전쟁을 시작하면서 근본이제를 포기를 해요. 독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하이퍼 인플레가 와도 우리 경기가 더 중요한데 그러면서 돈을 계속 찍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 그때는 뭐 월급 받다가 주급 받다가 뭐 1급 받다가 시급 받다가 그때가 그 수레로 돈을 네. 빵 사기 위해서 네, 싣고 왔다는 그 시절인 거. 일하는 것보다 뭐 술 먹어서 병 모으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남았다 막 그런 막 사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그 하이퍼 인플레.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기준이 없이 정책가들이 돈을 풀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아닌가. 두렵네요. 네,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정책가들이라면 돈을 어느 정도 풀고 났으면 우리가 이거를 정상화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 같습니다. 2009년, 8년, 9년 그때 양적 완화 했을 때도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22는 독일이 핵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100년 안쪽으로 이런 하이퍼 인플레를 경험하다 보니까 거기 트라우마가 엄청 강하죠. 유럽이 먼저 금리를 그때 올렸었고요. 양적 긴축도 긴축도 먼저 하고 이제 그런 네. 결국 우리는 지금 실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역사는 제가 보기에 사례들을 보면 20년, 30년으로 다 뭔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평가하기에는 뭐 이르지 않은가 어쨌든 생각은 들고요.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 때 우리가 정상화를 도모했던 그런 과정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위기가 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14년 1월부터 14년 10월까지 이제 테이퍼링을 했고요. 그때 750억 달러씩 사다가 이제 결국 하나도 안 사주는 과정으로 들어갔고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 선이 기준금리인데요. 테이퍼링이 14년 10월에 끝났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15년 12월에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양적 완화를 했고 테이퍼링을 했고 테이퍼링이 끝난 다음에 금리를 올린 거네요. 네, 근데 되게 민기적거렸어요, 연준이. 15년 12월에 금리 올리고 또 1년 있다가 16년 12월에 한 번 올리고 결국 올려가지고 18년 12월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는데 2.5%까지 이제 금리를 종결을 했고요. 사실 생각하는 게 지금 뭐 테이퍼링이 11월이냐 12월이냐 내년 봄이냐 엄청 막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분석이 필요할까? 그냥 정책을 우리가 가늠하고 따라가는 것이 뭐 닿지 않나 그런 회의감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테이퍼링의 개념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어쨌든 테이퍼링이라는 게 정상화의 첫 단추인데 정상적인 통화 정책이든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 완화라는 방향으로 한번 방향을 틀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상화라는 게 완화는 굉장히 의지를 갖고 강하게 시행하기가 쉽지만 다시 그 완화적인 정책을 걷어들이는 데는 저항, 정치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상화 과정이 상당히 순탄치만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보통 2013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4년에 실제로 시행되었었던 테이퍼링의 사례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